간택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동궁전 처소에서 왕세자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내관들이 궁 안팎을 뒤졌으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지요. 그 시각 한양성 밖 주막 앞에는 때 묻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코를 막고 피했고 간택 후보 가문의 가마들은 그 앞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오직 한 처자만이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 사람 숨이 붙어 있느냐? 그 목소리에 거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선 팔도가 부러워할 세자빈 자리를 두고 모든 것을 뒤흔들 운명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얼씨구나. 아이고 오셨는가. 여기 이야기 하나 잘 들으면 복이 와르르 쏟아지고 배꼽 빠지게 웃으면 화가 저 멀리 도망간다니까. 복 받을 준비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냉큼 누르고 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해 가을 동궁전에는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비단 휘장이 창호를 겹겹이 가리고 있었고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22해를 살아온 왕세자 이현은 골룡포의 매듭을 풀고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용의 발톱이 그의 손끝에서 스르륵 미끄러졌지요. 화려한 비단이 마룻바닥에 내려앉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때가 절어 누렇게 변색된 누더기 한 벌이었습니다. 헌데 말이지요. 이 젊은 세자가 어찌하여 한밤중에 이런 행색을 꾸미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현은 품속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용 문양이 반으로 갈라진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8년 전 역병이 휩쓸던 마을에서 불길 속을 헤치며 업었던 한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화상 자국과 헤어지며 건넸던 옥패의 나머지 반쪽이 아직도 그의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하, 정녕 이리 하시렵니까?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금이 출신 환관 복만이었지요. 그는 45해를 궁궐에서 살아온 사내였는데 주름진 얼굴에는 충성과 근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복만, 내일이면 6채의 가마가 골문을 지나 간택장으로 향한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허나 저하께서 굳이 이런 행색으로 껍데기만 보고 어찌 사람의 속을 알겠느냐. 비단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누더기 앞에서야 비로소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현은 더 이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창호를 밀어젖히자 서늘한 밤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감았고 동궁전 담장 너머로 도성의 불빛들이 아득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고 복만은 그 뒤를 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궁궐 밖의 세상은 동궁전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악취가 코끝을 찔렀고 골목마다 썩은 채소 껍질과 오물이 뒤엉켜 있었지요. 이현은 일부러 그 더러운 무릉덩이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누더기에 진흙이 튀고 악취가 배어들수록 그는 비로소 자신이 백성들의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주막거리에 다다르자 술 취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국밥집 앞에서 침을 흘리며 서성이고 있었고 기녀들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흩어지고 있었지요. 이현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을 뚫고 걸어 한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루 아래 빈터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비바람은 피할 수 있고 내일 가마 행렬이 지나갈 길목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지요. 그가 마루 아래로 기어들어 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감히 내 주막 밑에 똥을 싸려고 드느냐. 주모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지요. 이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능청스러운 사투리를 섞어 대꾸했습니다. 이보쇼 주모, 이 길바닥에 주임표라도 붙어 있소. 내 몰골이 험하다 구박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가마 행렬 구경하는 값이라도 쳐주리까. 뭐라, 거지 주제의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내 놈 때문에 손님들 코가 썩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구경값이야. 주모의 목소리가 천천히 병력을 치듯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술꾼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이현은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느긋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허허, 주모가 모르는 모양인데 고귀한 아가씨들일수록 이런 비천한 것을 보며 자신의 고귀함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법이라오. 내가 여기 있어야 주모네 국밥이 더 빛나지 않겠소. 이놈이 정말. 주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참다 못해 곁에 놓인 구정물 바가지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단숨에 이현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지요. 비린내 나는 물이 눈과 코를 적시며 흘러내렸고 이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지며 진흙탕을 구르고 말았습니다. 깍! 저것 좀 봐라. 거지가 목욕을 하네. 냄새 나는 것이 냄새 나는 물을 뒤집어 썼으니 찰떡이구먼. 행인들이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이현은 진을 속에 엎드린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고 코끝에서는 생선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요. 허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로구나.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짓밟고 어떻게 약한 자를 조롱하는지.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흙을 털어냈습니다. 주모는 승리자의 표정으로 주막 안으로 사라졌고 구경꾼들도 흥미를 잃고 하나둘 흩어져 갔지요. 이현은 결국 주막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축축한 누더기가 살갗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복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하,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지요. 아니다. 이 냄새와 추위를 견뎌야 내일 저들의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세자의 뒤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작거리의 소음은 잦아들었습니다. 이현은 젖은 누더기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에 묶어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세자의 인장이 든 그 주머니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의 살갗을 짓눌렀지요. 이 인장 하나면 당장이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6채의 가마가 이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 탄 교수들 중 누가 진정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지 이 누더기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터였지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간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저작거리의 흙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추위에 몸이 굳은 이현은 골목 어귀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누더기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풍겼고 얼굴에 말라붙은 진흙이 피부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둥, 둥, 둥. 간택 후보들의 가마 행렬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현은 재빨리 주막 앞 길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내쫓았던 주모는 아직 주막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길가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이윽고 첫 번째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휘감긴 가마였는데 4명의 가마꾼이 어깨를 맞추어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그 앞뒤로 호위 무사들이 늠름하게 도열해 있었지요. 영의정 조태익의 손녀 조채영의 가마였습니다. 이현은 일부러 길 한복판으로 비틀거리며 나섰습니다. 굶주린 거지가 구걸하러 나온 것처럼 손을 내밀며 가마 앞을 가로막았지요. 제발 한 푼만 적선해 주시오. 가마가 멈추어 섰습니다. 호위 무사 중 하나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데 가마인 줄 알고 앞을 막느냐? 아이고, 나으리, 배가 고파서 그러오.
제발 살려주시오. 이현은 능청스럽게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가마의 발이 거치며 17살 교수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조채영이었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붉은 입술이 아름다웠으나 그 눈빛은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더러운 것, 치워라.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가 이현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현은 비명을 지르며 길가 진흙탕으로 나동그라졌지요. 조채영은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것들이 길에 널려 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어서 가거라. 가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진을 속에 엎드린 채 그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번지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마가 다가왔습니다. 역관 가문의 교수 한소연의 것이었지요. 이현이 다시 손을 내밀자 가마 안에서 동전 한 잎이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받아라, 불쌍한 것. 동전은 진흙탕에 떨어져 반쯤 묻혔습니다. 이현이 그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동안 가마는 멈추지도 않고 지나쳐갔지요. 적선이라는 자기 만족만 챙기고 사람은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마는 무관 가문의 박경란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앞에 나서자 가마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대하듯 철저하게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얼음 같은 침묵이었지요. 네 번째 가마가 왔습니다. 종친 반계의 교수 이수진의 것이었지요. 가마발이 살짝 거치더니 15살 소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지요. 소녀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을 때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저런 것에 눈길 주지 마라.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질책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움찔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가마발이 다시 내려왔고 선의보다 두려움이 큰 그 교수는 그렇게 지나쳐 갔습니다. 다섯 번째 가마가 멈추어 섰습니다. 청백리 후손 정유하의 것이었지요. 가마문이 열리더니 17살 교수가 직접 내려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곧은 자세, 허나 그 눈빛에는 독선적인 빛이 서려 있었지요. 내 놈,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 아, 아니요. 그저 배가 고플 뿐이요. 사지가 멀쩡한데 어찌하여 길바닥에서 구걸이냐. 소학에도 이르기를 자포자기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하지 말라 하였다. 네가 가난한 것은 게으른 탓이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현은 비딱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아가씨, 배고픈 자에게 소학이 밥을 먹여줍니까? 가르침이 옷을 입혀줍니까? 아가씨의 그 고결한 말씀보다 저작거리 개뼈다귀가 제게는 더 소중하외다. 뭐라. 정유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더 쏘아붙이려다 참았는지 소매를 털며 가마로 돌아갔지요. 자신의 편견이 정이라 믿는 오만함이 등 뒤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5채의 가마가 지나간 뒤 한동안 길이 비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6번째 가마는 안 오는 겐가. 글쎄 몰락한 양반과 규수라던데 가마가 변변찮아 늦는 모양이지. 이현은 진흙탕에서 몸을 일으켜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허나 그는 마지막 가마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허름한 가마 하나가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나간 5채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요. 빛바랜 천이 덮인 가마를 2명의 가마꾼이 겨우 메고 있었고 호위 무사 한 명 없이 늙은 유모만이 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가마가 이현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지쳐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가마가 멈추어 섰습니다. 발이 거치더니 18살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빛바랜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는 고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유모, 잠깐 멈추어라. 아씨, 시간이 늦었구만요. 다른 영예들은 벌써 다 지나갔을 텐디. 유나는 대답 대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을투성이가 된 이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입술이 터졌네. 유나가 품에서 수건을 꺼내 이현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수건에서는 은은한 침향이 풍겨 나왔지요. 이현은 그 향기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8년 전 불길 속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소. 고마울 것 없다. 사람이 아픈데 그냥 지나칠 수야 있겠느냐. 유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이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먹으려고 싸운 것이 분명했지요. 아씨, 그건 아씨 끼니거리 아니오. 유모 막덕이 기겁하며 말렸으나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궁에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유모, 가자. 유나가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허나 떠나기 전 그녀는 발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이현을 바라보았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그냥 이현이라 하오. 이현이라. 기억하마. 부디 몸성이 지내거라. 가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현은 손에 쥔 주먹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혀 위에서 녹아내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채의 가마는 비단을 입고 지나갔으나 오직 하나만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복만이 어둠 속에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현은 대답 대신 수건을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침향의 잔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그 향기는 차가운 저작거리의 공기를 순식간에 뒤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 규수가 묵고 있는 곳이 어디냐? 오늘 밤 찾아가 보아야겠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간택장으로 향했던 가마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후보들이 묵고 있는 객사 거리에는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지요. 이현은 복만이 알려준 대로 유나의 숙소를 찾아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숙소는 하나같이 번듯했습니다. 조채영이 묵는 곳은 영의정 가문의 별채나 다름없었고 한소연의 숙소 앞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허나 유나의 숙소는 골목 근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대문의 칠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지요. 이현이 담장 너머로 안을 살피려는 순간 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씨, 제발 정신 차리시오. 오늘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다른 영예들 귀에 들어갔다고요. 유모 막덕의 투박한 사투리였습니다. 이현은 숨을 죽이고 담장에 등을 붙였지요. 거지를 돌봤다고 뭐라 하던가요?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 하다뇨. 역적의 딸이 주제도 모르고 거지까지 끌어들여 추잡한 짓을 벌인다느니, 간택장에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느니 온갖 험담이 다 돌고 있어요. 유모. 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 체면만 챙긴다면 그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새잡인 자리가 그리 더러운 것이라면 차라리 앉지 않는 편이 나아요. 아이고, 우리 아씨. 막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현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대화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잠시 후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지요. 이현은 담장 틈새로 안을 살폈습니다. 유나가 좁은 부엌에서 화로 앞에 앉아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등불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아씨, 대체 뭘 하시는겨? 죽을 끓이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입술이 터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할 거예요. 약재를 넣어 끓이면 상처에도 좋을 테니. 헐, 설마 그 거지한테 또 갖다 줄 셈이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벼슬이 높아질수록 허리를 낮추라고, 밥그릇이 커질수록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막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지요. 그저 투덜거리며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이현은 담장에서 물러나 숙소 뒷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만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지요. 저하, 이 처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서씨 가문의 교수입니다. 8년 전 아버지 서대감이 영모 누명을 쓰고 귀양 가셨다가 그곳에서 병사하셨지요. 홀로 남은 이 교수를 유모가 키워왔는데 이번 간택의 막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대감이라 8년 전이면 역병이 돌던 해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그해 역병 마을 구호 책임자가 바로 서대감이셨는데 갑자기 영모 혐의를 받고 하옥되셨지요. 이현은 품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8년 전 불길 속에서 구했던 소녀. 그 소녀의 아버지가 바로 서대감이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담 너머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이현이 몸을 숨기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담벼락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밀정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밀정의 눈이 커졌지요. 이현 역시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지, 유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인지. 이현은 재빨리 화로 곁에 놓인 제 항아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밀정의 얼굴을 향해 뿌렸지요. 뜨거운 재가 밀정의 눈과 코를 덮쳤습니다. 으악! 밀정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돌멩이를 집어 밀정의 손목을 내리쳤지요. 밀정이 쥐고 있던 비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밀정이 눈을 비비며 달려들었습니다. 이현은 몸을 낮추어 피하며 담장 모서리로 밀정을 유인했지요. 좁은 골목에서 몸집이 큰 자는 불리한 법이었습니다. 이현은 담장 틈에 쌓인 기왓장을 집어 밀정의 무릎을 노렸습니다. 퍽! 밀정이 휘청거렸습니다. 이현이 재차 달려들어 밀정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누구의 명이냐? 이 처자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느냐? 죽여라. 말 안 한다. 밀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복만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밀정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지요. 밀정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이자를 묶어 숨겨두어라. 나중에 신문해야겠다. 복만이 밀정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현은 숨을 고르며 땅바닥을 살폈지요. 밀정이 흘리고 간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표식이 새겨진 패찰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워 달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의정 가문의 문양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은밀한 암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주를 끊으라는 서슬 퍼런 언명이었습니다. 조태익 이 여자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이현의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8년 전의 영모 누명, 서대감의 죽음, 그리고 지금 유나를 노리는 암살 시도. 모든 것이 영의정 조태익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때 뒷문이 열리며 유나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죽이 담긴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이현을 발견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네가 여기 왜? 죽 냄새가 나서 찾아왔소. 이현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고? 정말 개처럼 코가 밝구나. 허허, 곤줄인 자의 코는 천리박, 밤 냄새도 맡는 법이라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죽사발을 이현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약재를 넣어 끓였으니 입술 상처에 좋을 게다. 이현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요. 죽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풍겼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살아서 먹어본 죽 중에 가장 맛있소. 과장이 심하구나. 유나가 웃었습니다. 허나 이현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그는 죽을 먹으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저고리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눈빛. 8년 전 불길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찌하여 나 같은 거지에게 이리 잘해주시오? 유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었지요. 8년 전 나도 누군가에게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 불길 속에서 나를 업고 달려준 소년이 있었지.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헤어졌는데 그 후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구나.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 사발이 흔들려 국물이 조금 넘쳤지요. 유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리석지. 거지를 보며 은인을 떠올리다니. 아니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요. 이현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품속의 옥패가 심장 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아가씨, 언젠가 그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반드시.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거지였지요. 말투는 능청스러운 사투리를 쓰면서도 가끔씩 감출 수 없는 위험이 눈빛에서 번뜩였습니다. 내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이현은 빈 사발을 돌려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빚쟁이라 생각하시오. 아가씨에게 목숨값을 갚으러 온 떠돌이일 뿐이요.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현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의 품속에는 밀정이 흘리고 간 붉은 표식이 차갑게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가문의 은밀한 살인령. 이제 이 여자를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객사거리는 고요해졌습니다. 이현은 유나의 숙소 뒷담 그림자에 숨어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지요. 밀정이 하나 왔다면 둘이 올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복만이 잡아둔 자를 신문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밀정은 그날 밤 스스로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죽음으로 입을 막다니 보통 명령이 아니로군. 이현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조태익의 소나기가 얼마나 독한지 새삼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동이틀 무렵 유나가 숙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담장 너머로 바라보던 이현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지요. 소매를 걷어 올린 유나의 손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화상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8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지요. 역병이 휩쓸던 마을, 불길이 치솟던 밤. 14살 소년이었던 이현은 무너지는 가옥 속에서 10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불타는 석가래가 소녀의 손목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이현이 맨손으로 그것을 막아냈지요. 소녀는 살았으나 손목에 깊은 화상을 입었고 이현의 손바닥에도 그날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느라 때가 끼고 흙이 묻어 흐릿해졌으나 송금 사이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흔적이 여전히 거기 있었지요.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 업고 달렸던 바로 그 소녀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하. 복만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태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밀정의 실패를 알았는지 오늘 중으로 새로운 자객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여자를 그토록 노리는 것이냐? 아직 확실치 않으나 8년 전 서대감의 영모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서대감이 귀양 가기 전 남긴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지요. 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대감의 누명, 유나를 향한 집요한 암살 시도, 그리고 다가오는 세자빈 간택. 모든 것이 조태익의 거미줄 안에서 얽혀 있었지요. 한편 그 시각 도성 반대편 영의정 조태익의 사랑방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58회를 살아온 노회한 정치가의 얼굴이 불빛 아래 드러났지요. 겉으로는 온화한 노신사였으나 그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습니다. 서씨 가문의 년이 간택 후보에 올랐다고? 그러하옵니다. 대감. 어리석은 것들. 8년 전에 씨를 말렸어야 했거늘. 조태익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8년 전 서대감에게 영모를 뒤집어 씌웠던 바로 그 문서들이었지요. 위조된 서찰, 매수된 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서대감의 목숨을 앗아간 유배 명령서. 전연이 살아있는 한 언제고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 게다가 간택장에까지 올라왔으니 처리할까요? 서두르지 마라. 간택이 끝나기 전에 일을 벌이면 의심을 살 것이다. 채영이가 세자빈으로 낙점된 후에 조용히 처리해야지. 조태익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 조채영을 세자빈으로 앉히면 외척 권력이 완성되는 것이었지요. 왕씨를 소나귀에 넣으면 그 누구도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터였습니다. 허나 혹시 모르니 자객은 대기시켜 두어라. 혹여 뜻밖의 곡절이 생기거든 즉각 처리해야 하느니 명을 받들겠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사랑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조태익은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처마를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지요. 세자 녀석 거지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더군. 재미있는 놈이야. 허나 그 장난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자꾸나.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유나의 숙소 근처 빈 헛간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복만이 가져다 준 마른 빵을 씹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유나의 방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때 유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마당으로 나와 우물가에 앉았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지요. 이현은 담장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렸지요. 또 왔느냐 거지야. 죽이 맛있어서 또 왔소. 오늘은 죽을 끓이지 않았다. 그럼 달빛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다 하지요.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현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유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거지 앞에서는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그저 빚쟁이라오. 거짓말. 거지라기엔 눈빛이 너무 깊고 사투리 섞인 말투 뒤로 감출 수 없는 위험이 느껴진다. 당신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그건 검을 잡아본 자의 손이지 구걸하는 자의 손이 아니다. 이현은 순간 흠칫했습니다. 생각보다 눈썰미가 날카로운 여자였지요. 아가씨야말로 보통 교수가 아니구려. 손만 보고 그런 것까지 알아채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을 보는 눈, 약재를 다루는 법,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법. 이현은 유나의 손목에 새겨진 화상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상처는 어찌 생긴 것이오?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8년 전 역병이 돌던 해에 생긴 것이다. 마을에 불이 났는데 무너지는 석가래에 깔릴 뻔했지. 그때 누군가 나를 구해주었다. 누가? 모른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유나가 품속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남았지.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반쪽짜리 옥패였습니다. 용 문양이 반으로 갈라진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품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아니 정확히 그 나머지 반쪽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헤어지며 이것을 쥐어주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추어 보자고. 그 후로 나는 이것을 목숨처럼 품고 살았지.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품속의 옥패를 꺼내어 맞추어 보고 싶었지요.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지의 신분으로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은인을 꼭 찾고 싶소. 찾고 싶다. 아니, 찾아야만 한다. 그 은혜를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이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지요.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장담하리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거지는 왜 그런 것을 장담하는 것일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이었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숨어라. 빨리. 이현이 유나의 손을 잡아 끌어 우물 뒤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담장을 넘어 검은 그림자 둘이 뛰어들었지요.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디 있느냐? 자객 하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현은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입을 열었지요. 찾는 여자가 누구냐? 여긴 거지밖에 없다만. 비켜라, 이놈. 자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현은 몸을 낮추어 피하며 옆에 놓인 롯데야를 집어들었지요. 칼날이 다시 내리꽂히는 순간 이현은 롯데야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쇳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이놈이 보통 거지가 아니로군. 두 번째 자객이 옆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이현은 롯데야를 던져 그자의 얼굴을 가격했지요. 자객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이현은 첫 번째 자객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지요. 우드드.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현은 그 칼을 집어들고 몸을 돌렸지요. 두 번째 자객이 비틀거리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지요. 이현의 검술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치명적이었지요. 세 번의 공방 끝에 이현의 칼끝이 자객의 목에 닿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자신의 목을 그으려 했습니다. 이현이 재빨리 손목을 쳐 비수를 떨어뜨렸지요. 죽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물 뒤에서 유나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가 자객의 코앞에서 병마개를 열자 자객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기절시키는 약재였던 것입니다. 아가씨, 왜 나온 거요? 가만히 숨어 있으라고. 당신 혼자 둘을 상대하는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당찬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지요. 이 여자는 8년 전에도 지금도 꺾이지 않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란에 놀란 유모 막덕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요? 유모, 포조를 부르지 마라. 일이 커지면 안 된다. 유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현은 쓰러진 자객들을 살피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옥패였습니다. 싸우는 와중에 품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비추어 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용 문양 옥패. 자신이 8년간 품어온 것과 정확히 맞물리는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달빛 아래 두 개의 옥패가 만나 희미하게 빛을 내뿜었습니다. 전설 속의 용 문양이 마침내 하나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당신이 그 소년이었느냐? 이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만의 재회였지요. 누더기를 입은 세자와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가 자객의 피 냄새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허나 그녀는 울지 않았지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냐, 당신은? 이현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보살이고 있었지요. 그는 다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소. 허나 한 가지만 믿어주시오. 나는 반드시 아가씨를 지킬 것이오. 8년 전처럼 바람이 불어 유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마당 한쪽에 쓰러진 자객들의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간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태익이 또 어떤 음모를 꾸밀지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8년 전의 인연이, 그리고 지금 이 여자의 눈빛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현은 유나의 숙소를 떠났습니다. 복만이 그림자처럼 뒤따랐지요. 이현의 품속에는 다시 걷어들인 옥패가 심장 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만, 조태익의 움직임을 더 철저히 감시하라. 그리고 서대감의 영모 사건에 대한 기록을 모조리 찾아내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나의 숙소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간택 3일째.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이현은 직감하고 있었지요. 조태익은 반드시 더 큰 판을 벌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판의 한가운데 유나가 서게 될 것이라고. 간택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궁궐 안별당에 마련된 간택장에는 6 후보가 모두 모여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5 규수 사이에서 유나의 빛바랜 옷차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조채영이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나, 저 꼴 좀 보아라. 역적의 딸이 감히 국모 자리를 넘보다니. 저고리 색깔부터가 상갓집 같구나. 한소연이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저작거리에서 거지까지 끌어안았다던데. 혹시 그 거지가 정혼자 아니야? 천한 것끼리 어울리는 게 딱 맞겠네. 박경란은 말없이 차가운 눈으로 유나를 훑어보았고 정유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수진만이 고개를 숙인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유나는 그 조롱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목에 새겨진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지요. 8년을 견뎌온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간택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웅장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문이 열리고 영의정 조태익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의금부 관원들이 줄지어 따라왔지요. 무슨 일이오, 영의정? 간택을 주관하던 상궁이 놀라 물었습니다. 조태익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지요. 황송하오나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왔소이다. 간택 후보 중 한 명이 역적의 피부치라는 상소가 올라왔기에 진위를 확인하러 온 것이요. 간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채영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조태익은 느릿느릿 걸어 유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서유나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내 아비 서대감은 8년 전 영모 대죄로 귀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지. 그런 자의 딸이 어찌 감히 국모의 자리를 넘보느냐? 유나는 고개를 들어 조태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영모라니요. 평생을 백성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십니다. 누명이라고. 허허, 역적의 자식이 제 아비를 변호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증거가 있느냐?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 그것이 없어서 8년을 참아온 것이었지요.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어라. 오늘부로 너는 간택 후보에서 제외됨은 물론 역적의 피부치로서 의금부에 넘겨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태익이 손짓하자 의금부 관원들이 유나를 에워쌌지요. 대감, 이건 너무 지나치시오. 이수진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허나 어머니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수진아, 입 다물어라. 저건 역적의 딸이야. 이수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의보다 두려움이 큰 그녀는 결국 또다시 외면하고 말았지요. 조채영이 부채를 펼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의정 할아버지, 저 년이 어제 저작거리에서 거지와 어울렸다는 것도 아시지요? 필시 궁궐에 불순한 자를 끌어들이려는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오호,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겠구나. 조태익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기회에 윤아를 완전히 제거할 속셈이었지요. 포박하여라. 관원들이 윤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간택장 뒷문이 벌컥 열렸지요. 유모 막덕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씨, 아씨. 유모. 막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8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서찰이었지요. 조태익의 친필로 서대감에게 역모를 뒤집어 씌운 증거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허나 조태익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저 노파를 막아라. 관원 둘이 막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막덕이 서찰을 윤아에게 던지려 했지요. 허나 관원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막덕은 바닥에 팽개쳐졌고 관원의 발에 짓밟혔지요. 유모. 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덕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지요. 서찰은 관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조태익이 서찰을 빼앗아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허나 이내 태연한 척 서찰을 소매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찮은 것이로군. 어서 인연을 끌어내어라. 안 됩니다. 그 서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합니다. 윤아가 발버둥 쳤습니다. 관원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요. 다른 후보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채영만이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놓지 못할까.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간택장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지요. 누더기를 입은 사내가 문턱을 넘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아니, 거지 행색을 한 이현이었지요. 저놈은 뭐냐? 어떻게 궁궐 안에 거지가 들어왔느냐? 관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태익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아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관원의 팔을 움켜쥐었지요. 우두두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관원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이현은 윤아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었지요. 감히 이 여인에게 손을 대는 자,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놈이 미쳤느냐? 내 놈이 뭔데 의금부를 막아서느냐? 다른 관원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태익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지요. 눈앞의 거지가 누구인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허나 저 눈빛은 분명히 범상치 않았지요. 영의정 나으리, 이현이 조태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명을 씌우려면 좀 더 치밀하게 하시지요. 8년 전에도 그리 허술하게 일을 꾸몄다가 꼬리가 밟히는 것 아니요? 조태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직은 말하지 않겠소. 허나 한 가지만 경고하리다. 이 여인은 내가 지킨다.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날이 나으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오. 건방진 것,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영의정을 협박해. 조채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비단 옷을 입는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옷만 화려할 뿐 속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구려. 뭐라. 조채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조태익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지요. 흥미로운 놈이로군. 좋다. 내 놈도 함께 의금부로 끌려가거라. 거기서 실컷 주둥이를 놀려보아라. 관원들이 이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현은 몸을 낮추어 첫 번째 관원의 칼을 피하고 그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지요.
두 번째 관원이 옆에서 찔러들자 이현은 몸을 틀어 피하며 칼자루로 그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허나 관원은 여섯이었고 이현은 혼자였습니다. 게다가 유나를 등 뒤에 감싸고 있었기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지요. 결국 네 번째 관원의 칼끝이 이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누더기를 적셨지요. 조심해요.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현은 이를 악물며 버텼지요. 더 이상 밀리면 유나가 위험했습니다. 그때 간택장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전 마마 납시오.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의 위험 있는 여인이 들어섰지요. 중전민 씨, 이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중전 마마. 조태익이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관원들도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지요. 이현은 누더기 차림 그대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중전의 시선이 이현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요. 아들이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피를 흘리는 저 사내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허나 중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간택장에서 무슨 짓이오? 칼을 빼들다니. 국모를 뽑는 자리에서 벌어질 일이오? 황송하옵니다, 마마. 허나 저 여인이 역적의 딸이라는 상소는 상소일 뿐이요.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간택 후보를 끌어내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왕실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소. 중전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서슬이 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조태익은 이를 악물었지요. 중전이 일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오나 마마, 증거는 의금부에서 천천히 조사하면 될 일이오. 오늘 간택은 이만 파하겠소. 후보들은 각자 숙소로 돌아가시오. 중전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조태익은 반박할 명분을 잃었지요. 할 수 없이 관원들을 물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사옵니다. 허나 이 거지는 궁궐에 침입한 죄가 있사오니 저자는 내가 데려가겠소. 무슨 자인지 직접 신문해 보아야 할 것 같으니 중전이 이현을 데리고 간택장을 나섰습니다. 유나는 유모 막덕을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지요. 조태익의 눈빛이 그들의 등 뒤에서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간택장을 빠져나와 후원으로 향하는 길, 중전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무모한 것, 이게 내 계획이었느냐? 어마마마, 저 여인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 복만에게 들었다. 8년 전에 그 아이라고?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조태익이 쉽게 물러날 자가 아니다. 오늘은 내가 시간을 벌어주었으나 내일은 더 큰 판을 벌일 게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중전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대지를 울리는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조심하거라. 내 목숨이 위험해지면 어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나가 막덕을 부축한 채 서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꺾이지 않는 빛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소.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하오. 이현은 뒤를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누더기에 묻은 피가 궁궐 돌바닥 위에 붉은 꽃잎처럼 흩어졌지요. 유나는 그 핏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내의 등이 그 어떤 갑옷보다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요. 당신이 누구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궁궐을 삼켜갔습니다. 유나는 간택 후보들의 숙소가 아닌 별채의 차가운 옥사에 갇혀 있었지요. 중전이 시간을 벌어주었으나 조태익이 끝내 왕에게 아뢰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하라는 명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유나의 얼굴 위에 그물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유모 막덕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고 8년간 품어온 옥패마저 빼앗긴 터였습니다. 그때 옥사박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지요. 창살 너머로 익숙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사내 이현이었습니다. 당신, 쉿, 조용히 하시오. 이현은 주위를 살피며 창살 앞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감긴 천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배어 있었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요? 궁궐 안을 어찌? 걱정 마시오. 이 궁궐의 구석구석은 내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소.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거지가 궁궐을 손바닥 보듯 안다니 대체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하 아니 그곳에 계십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현은 순간 숨을 멈추었지요. 방금 뭐라 했소? 당신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오. 8년 전 나를 구했던 소년, 오늘 간택장에서 중전 마마가 데려간 거지. 그리고 궁궐을 손바닥 보듯 안다는 말까지. 혹시 유나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내기 두려운 이름이었지요. 이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지요.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이 나라의 세자, 이현이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막상 확인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창살 너머의 거지가 왕세자라니. 저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행색으로 껍데기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소. 비단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만 누더기 앞에서야 비로소 그 속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이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싶었소. 8년 전 불길 속에서 놓쳤던 그 손을 다시 잡고 싶었소. 유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8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지도 못한 채 당신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오. 조태익이 꾸민 음모였소. 나는 그 증거를 찾아낼 것이오. 이현이 창살 틈으로 손을 넣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으나 그 온기만큼은 따뜻했지요. 제발 도망치시오. 저 때문에 저하께서 위험에 빠지시면 도망치지 않소. 이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대를 업고 이 지옥 같은 궁궐을 나갈 것이오. 거지 이현이 아니라 이 나라의 세자로서 말이오. 그 순간 옥사 건너편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밤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불이다. 동궁전에 불이 났다. 이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궁전은 그의 처소였지요. 조태익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하, 나를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모양이군. 이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태익의 술수는 예상했으나 이토록 빠를 줄은 몰랐지요. 여기서 기다리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저하, 안 됩니다. 유나가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허나 이현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이현은 궁궐 뒷길을 달렸습니다. 복만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함께 뛰었지요. 저하, 동궁전에 자객들이 잠입했습니다. 최소 10명은 됩니다. 화재는 눈속임이겠군. 내가 불을 끌어 뛰어들면 그때 처치하려는 속셈이지. 어찌하시렵니까? 이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쓴 웃음을 지었지요. 속셈대로 해주지. 뛰어들어야겠다. 저하, 복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뒷문으로 돌아가 중전 마마께 알려라. 인정전에서 기다리시라고. 복만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주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기 때문이지요. 동궁전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핥았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요. 궁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뒷문으로 돌아 동궁전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연기가 폐를 찔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익숙한 복도를 달려 자신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침전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자객이었지요. 이현은 벽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른 뒤 단숨에 뛰쳐나갔습니다. 누구냐? 자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현은 벽에 걸린 의장용 검을 낚아채며 첫 번째 자객의 칼을 전했지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세자다. 살아있었구나. 자객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셋, 넷, 다섯. 좁은 복도에서 칼날이 어지럽게 춤추었지요. 이현은 몸을 낮추고 비틀며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한 놈의 손목을 베고 또 한 놈의 무릎을 걷어찼지요. 이놈들 누구의 명이냐? 대답 대신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이현은 뒤로 물러서며 침전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의 골룡포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용이 불빛에 번뜩였지요. 이현은 누더기를 찢어벗어 던지며 골룡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을 향해 외쳤지요. 좋다. 이 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조선의 왕세자 이현이다. 골룡포를 걸친 이현의 모습이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용포를 두른 위엄 있는 세자가 서 있었지요. 자객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검을 휘둘러 앞에 선 자객의 칼을 쳐내고 그자의 가슴을 찔렀지요.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덤벼라.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주마. 자객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습니다. 이현은 맹수처럼 싸웠지요. 칼날이 스치며 그의 팔과 옆구리에 상처를 남겼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놈, 두 놈, 세 놈이 쓰러졌지요. 마침내 자객 수장만이 남았습니다. 검은 복면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지요. 영의정 대감께서 말씀하셨다. 세자를 죽이면 천금을 주시겠다고. 천금으로 목숨을 팔았느냐? 값싼 목숨이로군. 이현이 검을 지켜들었습니다. 자객 수장도 검을 세웠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흩어졌지요. 공방이 오가고 이현의 검이 자객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자객이 휘청거리는 순간 이현의 검이 그자의 가슴을 꿰뚫었지요. 자객 수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현은 검을 뽑으며 나직이 물었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서대감의 영모도 영의정의 짓이냐? 그렇다. 서대감이 대감의 비리를 알아챘기에 입을 막으려. 자객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현은 눈을 감았지요. 8년 전에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불붙은 석가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궁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이현은 몸을 날려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굉음과 함께 침전이 무너져 내렸지요. 마당에 쓰러진 이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고 연기를 마신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지요. 허나 그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하, 복만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뒤로 내금이 병사 몇이 따라왔지요. 중전 마마께서 인정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의정은 아직 모르는 듯합니다. 이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골룡포가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유나는 옥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모 막덕은 별채에 가두어져 있고요. 막덕을 데려와라. 그 노파가 지닌 서찰이 필요하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현은 인정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짝마다 통증이 몸을 찔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골룡포 소매에 묻은 피는 식기도 전에 인정전을 향한 이현의 발걸음마다 붉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동궁전의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왕세자는 마침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지의 눈물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자의 분노가 시작될 터였지요. 인정전에는 촛불이 휘황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급히 소집된 대신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동궁전 화재 소식에 왕이 직접 어좌에 올랐고 그 옆에는 중전민 씨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궁전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다 하오. 세자의 생사는 확인되었소. 왕의 물음에 조태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표정이 씌워져 있었지요. 황송하옵게도 아직 세자 저하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화염이 워낙 거세어 혹시나. 조태익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중전의 손이 옥좌 난간을 움켜쥐었으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나 이 불행 중에도 밝혀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조태익이 품속에서 상소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간택 후보 서윤아는 8년 전 역적 서대감의 딸이옵니다. 그 죄를 숨기고 국무의 자리를 노린 것도 모자라 궁궐에 불순한 자를 끌어들여 이번 화재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요? 영의정, 일개 교수가 동궁전에 불을 질렀다는 말이오? 한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조태익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직접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적 잔당이 있다는 말씀이옵니다. 서대감이 죽기 전 남긴 무리들이 틀림없사옵니다. 허나 증거는 지금 옥사에 갇힌 년을 신문하면 나올 것이옵니다. 전하, 이 년을 즉시 엄한 벌로 다스려 명주를 거두게 하여 왕실의 안녕을 지키소서. 조태익이 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그의 뒤로 조태익 편에 선 대신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지요. 왕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중전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인정전의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먼지가 휘몰아쳤고 대신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문턱 너머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두른 사내였습니다.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용포가 촛불 아래 번뜩였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개 같은 눈빛이 빛났지요. 왕세자 이현이었습니다. 세자. 대신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익의 안색이 마치 죽은 이의 그것처럼 누렇게 떴지요. 저하, 계셨사옵니까? 중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안도가 번졌지요. 왕 역시 놀란 기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인정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발짝마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허나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의정. 이현의 목소리가 인정전을 울렸습니다. 조태익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저하, 살아계셨군요. 이 늙은이 얼마나 과인이 죽었다 믿고 신이 났던 모양이군. 이현의 말에 조태익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요. 저하, 그게 무슨... 내 이 누더기 속에 숨겨왔던 진실을 보여주랴. 아니면 내 놈의 목을 쳐서 그 더러운 피를 보여주랴. 이현이 품속에서 검은 패차를 꺼내 던졌습니다. 조태익의 발 앞에 떨어진 그것은 영의정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밀령패였지요. 자객들에게 내린 살인 명령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아버님? 이현이 왕을 향해 물었습니다. 왕이 패차를 집어 살폈지요. 이건 영의정 가문의 밀령패가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오늘 밤 동궁전에 불을 지르고 소자를 죽이려 한 자객들이 품고 있던 것이옵니다. 헛소리옵니다. 조태익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하, 그 패찰이 신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누군가 신을 모함하려고 위조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위조라. 그럼 이것도 위조냐? 인정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만이 한 노파를 부축하며 들어왔지요. 유모 막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서찰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8년 전 서대감께서 귀양 가시기 전 이 늙은 종에게 맡기신 것이옵니다. 막덕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이현에게 건넸습니다. 이현은 그것을 받아 왕에게 올렸지요. 아버님, 이 서찰에는 8년 전 조태익이 서대감에게
영모를 뒤집어 씌운 전 과정이 담겨 있사옵니다. 증인 매수 내역, 위조문서 작성 지시, 그리고 조태익의 친필 서명까지. 왕이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조태익, 이게 사실이오? 저 전하, 그 서찰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저 노파가 꾸며내. 서대감은 평생을 충신으로 살았소. 역병이 돌던 해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한 것도 서대감이었소. 그런 자가 역모를 꾀했다니 과인은 처음부터 의아하게 여겼소. 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태익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아니옵니다, 전하. 그의 역병 구호를 핑계로 군사를 모은 것은 닥쳐라, 이놈아. 이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정전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내 놈이 서대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서대감이 내 놈의 비리를 알아챘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밤 내 목숨을 노린 자객의 입에서 직접 들었다. 그건 8년 전 역병 마을에서 과인은 한 소녀를 구했다. 서대감의 딸이었지. 그 아이의 손목에는 아직도 그날의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과인은 그 인연을 잊지 않았고 이번 간택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다. 이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조태익이 뒷걸음질 쳤지요. 내 놈은 그 아이마저 죽이려 했다. 역적의 딸이라는 누명을 씌워 입을 막으려 했지. 허나 진짜 역적은 내 놈이다. 이현이 조태익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8년 전 내 백성들을 죽이고 서대감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가 여기 있거늘 감히 누구의 죄를 묻느냐. 이현이 조태익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늙은 영의정이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대신들이 경악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금위, 이 역적을 포박하라. 이현의 명에 내금위 병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조태익의 관복을 찢어발기며 그를 포박했지요. 저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신은 30년을 조정해 30년 동안 쌓아온 죄를 오늘 밤 다 받아야 할 것이다. 이현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조태익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때 인정전 한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조채영이었습니다. 그녀가 뛰어나와 조태익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할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대신 벌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벌한다고 내년도 한 통속이 아니더냐. 이현이 조채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굶주린 자를 발로 걷어차고 간택장에서 유나를 역적의 딸로 몰아세운 것도 다 할아버지의 지시가 아니더냐? 그건 조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내금위, 인연도 끌어내어라. 조채영이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허나 그 소리는 인정전의 무거운 정적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이현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한 가지 청을 올리겠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옥사에 갇힌 서윤아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서대감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왕은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꺾임이 없었지요. 서대감의 복권은 허락하겠다. 허나 서윤아의 일은 왕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들었지요. 소자는 그녀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인정전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를 국모로 삼겠다고?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됨을 보았사옵니다. 8년 전 과인을 살렸던 인연, 그리고 오늘까지 꺾이지 않았던 고결한 마음을 보았사옵니다. 이현이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용문양이 촛불 아래 빛났지요. 이 옥패의 나머지 반쪽이 그녀에게 있사옵니다. 8년 전 헤어지며 건넨 약속의 증표이옵니다. 중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서윤아를 데려오너라. 내금위 병사가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인정전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섰지요.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현이 그녀 곁으로 다가섰지요. 서유나, 고개를 들어라. 왕의 목소리에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 그리고 왕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자가 너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싶다 하는구나. 내 뜻은 어떠하냐?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선 이현을 올려다보았지요.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 허나 그 눈빛만큼은 8년 전 불길 속에서 본 그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저하. 이현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유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유나도 품속에 옥패를 꺼냈지요.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문양이 완성되며 촛불 아래 찬란한 빛을 내뿜었지요. 8년을 기다렸소. 이제 그대의 대답을 듣고 싶소. 유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그녀는 울지 않았지요. 대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목숨을 2번 살려주신 은혜, 이 한 몸 바쳐 갚겠사옵니다. 인정전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전이 눈물을 훔쳤고 왕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지요. 대신들이 축하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이현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이었으나 그 온기만큼은 따뜻했지요. 약속했소.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지요. 인정전 밖으로 끌려가는 조태익의 울부짖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동궁전의 화염도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지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이 유난히 밝게 인정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태익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의 일당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관직을 박탈당했지요. 조채영은 평민으로 강등되어 궁궐에서 쫓겨났고 다른 후보들도 각자의 부끄러움을 아는 채 간택장을 떠났습니다. 한소연은 집안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합니다. 동전 한 잎으로 적선을 베풀었다 자부했던 그녀가 진짜 인정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지요. 박경란은 여전히 얼음 같은 얼굴로 살았으나 가끔 저작거리를 지날 때면 굶주린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유하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소학으로 거지를 꾸짖었던 그녀가 그 거지가 세자였음을 알고는 한동안 방문 밖을 나오지 못했다지요. 이수진은 훗날 유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평생의 부끄러움이라고 부디 용서해달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궁궐은 세자빈 달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 서대감은 사후에 복권되었고 그 위패가 다시 사당에 모셔졌지요. 귀양지에서 병들어 돌아가신 지 8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가래 당일 궁궐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비단이 드리워지고 풍악 소리가 하늘을 울렸지요. 유나는 화려한 저기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빛바랜 저고리를 입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가 국모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지요. 유모 막덕은 궁궐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아씨가 세자빈이 되었구만요. 막덕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8년간 품어온 서찰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었지요. 그녀의 충성은 끝내 보답을 받았습니다. 가래가 끝난 뒤 이현과 유나는 후원의 연못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연꽃이 피어오르는 물 위로 봄바람이 스치고 있었지요. 빈궁, 어찌 이리 생각에 잠겼소? 이현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연못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지요.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고요. 서대감께서는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것이요. 이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각각 오래된 흉터가 새겨져 있었지요. 8년 전 불길 속에서 생긴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이 흉터가 우리의 인연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유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오. 그날 불길이 우리를 갈라놓았으나 결국 다시 만나게 해주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꽃 위로 잠자리가 날아들었고 어디선가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하, 말해보시오.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저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을 뿐인데 국모의 자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현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가 저작거리에서 보여준 그 마음을 잊지 마시오. 굶주린 자에게 밥을 나누고 다친 자를 돌보던 그 마음이야말로 국모의 자질이 아니겠소.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그대는 누더기를 입은 거지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소. 그것이 내가 본 그대의 진심이요. 비단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누더기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법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불길 속에서 본 그 소년의 눈빛이 여전히 거기 있었지요. 저하께서도 누더기를 입으셨지요. 왜 그리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소. 껍데기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소. 그리고 그대에게서 그것을 찾았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두 개의 옥패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두 사람의 손도 하나로 맞물렸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훗날 왕위에 올랐고 유나는 그의 곁에서 현명한 왕비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들은 종종 평복을 입고 저작거리를 찾았다 합니다. 왕과 왕비인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다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정사에는 이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현은 유나와 함께 동궁전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재 이후 다시 지어진 전각이 단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빈궁 정사에는 이 모든 일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요.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과인이 누더기를 입고 구걸한 것이 왕실의 수치라 사관들이 붓을 멈췄다 하더군. 이현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지요.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작거리 백성들의 뱃속에 채워진 국밥 한 그릇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저하의 눈빛이 가장 정직한 역사인 것을요. 이현은 유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사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서 백발의 노인이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지요. 옛날 옛적에 누더기를 입은 세자가 있었다더라. 그 세자는 껍데기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 거지 행색으로 저작거리를 떠돌았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6채의 가마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5채는 비단을 휘날리며 그냥 지나쳤다더라. 허나 마지막 가마만은 멈추었지. 빛바랜 옷을 입은 규수가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돌봐주었다더군. 그 규수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렇다. 그 규수가 훗날 국모가 되어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돌보았다 하더라.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거라. 사람의 됨됨이는 비단 앞에서가 아니라 누더기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라. 주막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잎이 날아와 아이들의 머리 위에 흩어졌지요.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마마 편히 쉬고 계시지요? 이 늙은이가 두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고 있사옵니다. 그때 저 멀리 골문 앞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선왕과 선왕비의 기일이었지요. 백성들이 골문 앞에 모여
거지, 임금 만세를 외치며 꽃가루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새겨진 이야기였지요. 노인이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다음에 또 오너라.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노인은 빈 술잔을 들어 하늘에 바쳤지요. 그렇게 전설은 바람을 타고 흘러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비화로 남게 된 것이었지요. 주막 처마 밑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물들였지요.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채의 가마 중 5은 비단을 입고 지나갔으나 오직 하나만이 멈추었으니 사람의 됨됨이는 누더기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더이다. 그 멈춤이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었고 한 나라의 국모를 만들었지요. 8년 전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누더기 앞에서 다시 이어졌고 2개의 반쪽 옥패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했지요. 달빛 아래 피어난 이 오래된 인연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야, 이야기 한 판 끝났네 글려. 마음에 닮았거든 구독, 신났거든 좋아요. 그리고 느낀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다음 판은 더 신명나게 풀어드리리다. 복 받으이소.